박성명의 이슈펀치. 천질부가 마련한 천지밭 박성명의 이슈펀치 49번째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박성명의 이슈펀치는 이 마이크가 우리에게 허용되는 한 철저하게 국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념 좌파 우파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단연코 거부하고 여야의 입장을 넘어서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고 논평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해씩 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9번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이슈 펀치. 어떤 이슈가 될까요? 어제 깜짝 놀라셨죠? 근데 사실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 보수 기독교 세력들, 미국 성교계를 든 사람들 국회에 들어가서 민의의 전당을 폭력 사태로 비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 놀라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들이 그보다 더한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 정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정치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힘만 세면 가가지고 때려 부셔도 할 말이 없는 대목입니다. 이쪽 저쪽 똑같습니다. 박성명의 이슈펀치는 왜 좌우 여야를 거부하느냐? 똑같은 거죠.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저는 극단적으로 양극단의 논리를 가면은 어제보다 더한 일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오늘 제 옆에 세명대학교 이상희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도 어제 조금 놀라긴 놀랐죠, 그죠? 네, 뉴스를 한참 봤습니다. 예, 네. 놀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자유한국당이 열었습니다. 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당원과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려와서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의의 정당이 폭력에 짓밟혀버렸습니다. 한데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봉사해되고 몸싸움도 벌어지고 머리채도 잡히고 얼굴도 맞고 안경도 깨지고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민의의 전당인 이런 국회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폭력과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대한민국 난장판 국회.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그 박사님 우리가 그 2016년도에 세월호 당시에 2016년 네. 4월 16일 세월호 당시에 뭐 지금 상기하는 것조차도 참 두렵습니다만은 그 당시 수많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네. 방송을 하면서 그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하인리 법칙. 네. 아시죠? 네. 큰 대형 사고 일어나기 전에 조그마한 전조적인 사건들이 수십 번 일어나고 그 법칙에 따라서 큰 사건이 일어난다. 네. 뭐 굳이 뭐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어제 국회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조만간에 큰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냐 그러면은 이미 이제 광장 정치가 심화된 게 벌써 조국 사태 이후부터 점차 심하게 되기 시작해서 지금 4개월 가까이 이렇게 광장 정치 이루어지고 있고 네. 양쪽에 양극단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이든 서초든 지금까지 그런 어떤 접촉 사고는 있었지만은 폭력 사태를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서로가 많이 자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에서도 물론 뭐 경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폭력적인 부분들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인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참 두려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이제 폭력을 이야기할 때 극자를 이야기하고 극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폭력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극자와 극우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경우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어제 주최 측은
한국당이었죠. 네. 한국당인 어떤 형태든지 간에 폭력적인 사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은 집회를 하면 안 되죠. 네. 자칫하면 이것이 국가적인 변으로 전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설사 국회가 대화의 정치를 실종시키고 사실상 뭐 우리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똑긴 개낀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네. 뭐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독인 개긴. 그렇죠. 네. 똑긴 개낀이에요. 네.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당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 그리고 국민의 눈앞에서 본다 그러면은 최대한 이 군중 집회에 대한 관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노력을 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네. 아, 물론 그렇죠. 뭐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따 다시 또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뭐 국회가 뭐 폭력 사태가 변했습니다. 아, 뭐 누구 뭐 책임지십시오. 뭐 이런 어떤 논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도 벌어집니다. 아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나라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상희 교수가 하이니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양극단의 정치가 서로에게 적의를 품고 온갖 막말과 저주와 심지어는 광화문과 서초도 갈라져서 싸우는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도 생길 수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설마 했죠 여러분들? 국회 보셨잖아요. 폭력입니다. 폭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냥 뭐 우연한 일치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년 전이면 뭐 어떻게 될까요? 100년 전이면 대한민국에 항일 운동을 하는 독립군들 앞에 당시에 친일 앞잡이들이 와가지고 밀고 해서 친일 경찰들이 와서 다 때려 죽일 겁니다. 감옥에 가두고. 우리는 지금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저희들이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싸움은 경상도 전라도 보수 진보 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 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은 갈 것입니다. 이상희 교수와 제가 요 마이크를 잡고 있는 한 끝까지 얘기할 것입니다. 마침 이상희 교수님 이번에 대학교 교수들이 2019년을 마무리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라고 하는 거를 참 적절한 공명지조였습니다. 공명지조. 대학 교수들이 이제 교수들끼리 한문을 좀 아시는 한학을 아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2019년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공명지조 공명 함께 한 새에 두 머리가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 초기 이제 경전인 불보장경이라고 하는 책에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에 이제 뭐 코끼리 6개의 상하 달린 코끼리 등등도 있습니다만 부처님은 전생에 코끼리였다 등등 뭐 이런 어떤 설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가 둘 달린 새 공명새라고 하면 공명조 공명새 그 설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서로가 극한 대치를 하면서 상대방이 미워서 독이 든 과일을 먹어버렸습니다. 왜 너만 많이 먹느냐 너만 좋은 거 먹느냐 나는 맨날 이런 거 먹고 에이 하면서 독이 든 과일을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둘 다 한 몸이었죠. 한 몸이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딱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현실을 알고 있는 박사님의 20푼치는 두 머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머리나 저 머리나 저 머리나 이 머리나 마찬가지. 어느 편이 오르냐 그런 싸움은 안 하겠다. 저희들은 컨셉을 잘 잡았고 이 컨셉에 이상희 교수님이 적절하게 내용을 풍부하게 해줘서 오늘 49회까지 왔는데 결국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공명지조, 공명세 얘기를 하면서 어제 국회 폭력 사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1차적인 책임. 저는 어제 국민들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가끔 갔다 친구 돌아간다면 이 교수님 정치학자가 그런 얘기 얼마나 자주 많이 묻겠습니까? 왜 이래 정치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국민들을 눈높이 하고 정치인을 눈높이 하고 같이 가는 게 상식이지. 뭐 국민들은 수준이 아주 높은데 정치인이 떨어진다든지 반대로 정치인 수준은 아주 높은데 국민이 떨어진다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정치인 수준하고 국민의 수 같이 가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문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나 그런 국민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은 없는 거죠. 국민이니까 그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이 책임의 소재 이걸 가리기 전에 공명지주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공명지주란 말은 사실 국회의사당 간판 안에 달아놔야 돼요. 그걸 좀 뭐 느끼라고. 네, 네. 이게 이제 청와대도 달아야 돼요. 불교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네, 네. 어디든지 우리 사회가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린 그런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종의 강가를 두고 대치하는 라이벌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아, 네. 결국 지난주에 잘 들었습니다. 네. 결국 라이벌이라는 것은 같은 강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라는 거죠. 이걸 이제 망각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폭력을 수반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도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가 힘들 때 소위 말해서 지적인 능력이 없을 때 사실상 폭력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측면인데 어제 그것을 유발을 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게 한국당이 결국 정치가 사람 국회가 아닌 동물 국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 먼저 이런 빌미를 줬느냐. 이런 문제. 이걸 따지는 그 자체도 아둔한 문제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대화 타입 정치가 사실상 없어진 게 맞습니다. 과연 이렇게 구시대적인 투쟁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회한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대화의 정치가 상실됐고 협상 정치가 상실됐던 부분에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국당이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아주 치밀하게 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군중을 집회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알리고 부당성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물리적인 그 정치라는 것은 세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부분에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력을 규합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라는 부분들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 집회가 그만큼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목전까지 다 본청 앞까지 다 몰려왔습니다. 여기에 격양이 됐습니다. 집회고 군중 심리라는 것은 폭력적으로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쉽죠. 네. 금방 정말 누가 불 한 방울 던지든가 휘발유 한 방울 던지면 엄청나게 거죠. 폭발하는 네, 겁니다. 네. 이걸 여당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제 등장하면서 뭐 정의당 의원도 머리채가 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차제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은 좀 더 세련된 한국당의 모습을 표했었다. 첫째. 그 세련된 모습이 뭐냐 그러면은 집회에 있어서 질서 정연함과 뭔가 투쟁하는 방법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뭐 정당 이념 체제에 어느 정도 부합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국민적 정서에 조금 거부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에. 예, 그렇죠. 그것도 국회. 이것이 미국 국회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죠. 이게 사례받침이 못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당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폭력적인 행사라든가 머리채 잡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 큰절을 한번 해버린다든지 다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국당이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전략적 전술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군중들이 운영하는 군중심리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런 관리 능력 가지고 집회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렇죠. 네. 바로 그 대목인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집회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집회를 어떻게 풀 저는 오늘 바로 그 대목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뭐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풀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차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던 태극기를 든 사람들 뭐 성조기를 든 사람들 또는 무슨 뭐 기독교 신자들 뭐 이런 어떤 비판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 행사를 주최한 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상 상당 부분 황교안 대표가 전체 군중들을 리드를 했습니다. 심지어 규탄 대회에서 국회에 오실 때 막히고 고생했지만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말까지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국회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 사람들에게 제1야당 대표가 여러분들의 승리였다고.
그럼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 저희와 함께 해달라.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주도한 거죠. 리더입니다. 제1야당 대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는 이 탓을 여당 탓합니다. 여당 탓. 당신들이 빌미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뭘 해도 아마 여당 탓할 겁니다. 뭘 해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습니다. 당 내부요. 자유한국당 조용합니다. 일부 의원들만 그거 너무했다. 무슨 안에 태극기 세력이냐. 내년 총선 끝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다 조용합니다. 다수가 여당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당 탓. 자, 이 사람들이 소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입니다. 국회를 폭력으로 만들고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자, 그런데 물론 황교안 대표가 뒤에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가자고 하는 것까지는 말 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 자리에 앞서 이상희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줘야 됩니다. 폭력이요? 자칫하면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은 이 비디오, 이 녹음, 이 녹화를 얼마나 많이 틀까요, 여러분? 아마 깡패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내년 총선이요. 어제 그 간 분들 외에 중도에 있는 국민들 이거 어떻게 볼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내년 총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 이거 아마 내년 4월에 수백 번 더 넣을 겁니다. 이 비디오가. 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했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국회를 뭐로 봅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동료 의원들을 동료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험담을 하고 악담을 퍼붓는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승리했다고 믿는 겁니까? 그걸 비판하는 국민들은 뭐죠? 이게 진심입니까, 황교안 대표님?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황교안 대표만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상희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했던 대목인데 두 번째 책임자가 누구냐? 저는 감히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라고 말합니다. 감히 폭력을 행사해달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한다고 될 사람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 여러분 이 국회가 맞습니까? 패스트트랙 법안 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루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적어왔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처음에 연동형 비례제는 당연히 연동형으로 한 거죠. 그런데 50%만 50%만 왜 여당한테 불리하니까 50%만 한다. 그것도 비례 의석은 그것도 50석만 한다. 50석만 줄어드는 거죠. 또 50석 가운데 30석만 하고 캡을 씌우자. 뭐 이런 게 있죠. 캡을 씌우자. 또 석패율제 도입하자. 또 그것 아니까 이중 등록을 하자. 등록하자. 그러니까 지역구하고 온갖 잡담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주도하고 있습니까? 집권당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듣는 국민들은요. 정말 팔을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가서 하지 말라고. 정말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아예 없애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착자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패스트트랙 갑자기 올라온 법안도 아닌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까지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내용도 싹 무시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여기다가 무슨 캡도 씌우고 또 이중등록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집회하고 있습니다. 따로 움직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집권당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상희 교수님.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주인에 대한 행세를 잘 못하니까. 네. 뭐 집이 뭐
꼴이 이럴 수밖에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서 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과연 총선이 끝난 후에 목표 의석을 차지한 후에 과연 계속해서 민주당하고 협조 체제를 가져갈까? 이 부분도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민주당의 속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자칫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의당이 독자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에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예요. 네. 설사 같은 협조적 체고 같은 진보의 색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국정 운영의 이니시티브를 놓지 않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자칫하면은 범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성적 관념으로 보는 거 아니고 정치 특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첫째 동기가 순수치 않았어요. 동기가. 네. 정치학자이신 우리 박 박사님이나 저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뭔가 중도의 계획 성향을 가진 그런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는 그런 정치적인 지형이 좋다라고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하는 것이 그런 순수한 뜻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 민평당, 대한신당,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이런 군소 정당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다당제 구도를 정착시키지만 이번 기회에 의석을 좀 더 확보하자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민주당은 뭡니까? 간단하게 자, 이 사람들의 표를 활용해서 과반수 득표해서 협조 체제를 가져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 사건을 다 해결하자. 한국당을 여기서 왕따를 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근본적으로 정치 공학의 지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합의해주면 얼마나 손해 볼까? 이런 겁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한국당도 여기에 대항할 수밖에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정치가요. 방금 이상희 교수님도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동기를 여야의 의석수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불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의 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한국당은 반대했으니까 빼고요. 정의당도 막판에 석패율제에 집착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의석수가 몇 개가 된다고. 네? 의석수가 몇 개가 된다고 석패율제를 왜 합니까? 정치 신인들을 대거 발굴해가지고 정치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자고 하는 정의당이 석패율제에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좀 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무슨 이중등록제까지 하자는 얘기. 국민들은요, 정말로. 박사님 아무 내용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너무 많은 변화무쌍한 법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지금 하더라도요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참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은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님 왜 이런 전략을 썼는지 저는 이해를 안 됩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제 100% 동의합니다. 전략을 깔끔하게 나왔어야죠. 이게 뭐 또 30% 캡을 받아준다고요? 아예 그냥 판을 엎어버리십시오 그냥. 그게 무슨 연동형입니까 그게? 그리고 석패율제를 무슨 권역별로 하자 또. 또 무슨 또 이중등록제를 또 하자. 또 받아주고. 무슨 장사의 거래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설사 그 논리가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에는 심상정 대표님 짜증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가 난타전을 벌이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그 논리가 일정 부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심상정 당대표가 얘기했던 얘기 특히 또 손학규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민주당이 몇 석 더 가지려고 4+1 협의체 논의 결과까지 엎으려고 하느냐. 몇 석 더 가지려고.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에 도와주면은 심상정 대표가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0% 받아줄 때 50% 받아 연동이 50% 받아 그때도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100% 받아야 되는 겁니다. 100%. 근데 50% 받아줬다가 또 의석수를 줄였습니다. 또 50석으로. 또 캡 씌워주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다 하에도 불구하고 정의당만 의석수 좀 늘어나면 최고입니까? 그게 정의당의 전략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정의당의 유불리,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진화, 발전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가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이거 다 받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슨 이중등록제도 하자는 등 뭐 이렇게 뭐 캡을 얼마나 세우려든 이 논의하면은 국민들은 정말로 짜증납니다. 어제 국회에 진입한
태극기보다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신들 유리한 거 다 해라.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적인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알고 했어야 되는 거죠. 정의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튼 이인영 원내대표도 자유롭지 않는데 집권당의 원내대표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 가지고 자구면하는 모습을 뒤에 보여주면은요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자중질환 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자중질환 일이 나왔습니다. 4+1 협의체 그러면 괜찮은 틀이었습니다. 이 또 자중질환 납니다. 도대체 집권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 겁니까? 저 어제도 아니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도 참 이인영 원내대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걸 좋아합니다. 훌륭한 인물이죠. 근데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원내 전략을 보면 정말로 속이 터졌어요.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왜 이럴까? 자, 그러면 아예 자유한국당 원한 대로 자유한국당이 받아주는 대로 원한 대로 표결을 하고 225대 75 받아주고요. 무기명도 받아주고요. 아예 부결시켜버리세요 그냥. 그게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 부결시켜버리고 공수처를 무슨 공수처입니까? 뜯어치우고. 다 그렇게 하시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원내대표 집권당 원내대표의 과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4+1 협의체를 뭐라고요? 보니까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예? 원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도대체 뭐를 믿고 정치한다고 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자, 어제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집권당의 막판까지 4+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의 결론을 깔끔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몇 개를 더 얻기 위해서 뭐 캡을 씌우고 뭐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자중질환이 나버리는 집권당의 무능한 원내 전략은 두 번째 책임져야 된다. 어제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수의 국민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였습니까? 그 거대한 민주당이 몇 석이 이렇게 탐욕합니까? 지금 이 제도에서도 민주당은 어마어마한 당 지지율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비례대표까지 좀 몇 개 얻기 위해서 4+1 협의체를 엎어버리겠다? 자, 태극기 부대 어제 폭력 행사 황교안 대표는 격려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 교수님.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 특정 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여야 정치 모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여러 번이 성냈다고 격려를 했고요. 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영등포 경찰서가 얘기했는데 국회 사무처가 명시적으로 태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고요.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 경찰에 수차례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그리고 철저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상희 교수님 저는 왜 경찰에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죠? 왜 자꾸 웃음이 나오죠? 어제 한 명 연행을 했답니다. 한 명. 연행을 한 명. 원래 국회 안에서 의사당의 100m 이내는 불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정치를 좀 균형감 있게 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화가 많이 나죠. 사실 저도 어떻게 저렇게 원시적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화가 나는데 첫째로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국회의장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뭐냐 그러면 민주노총도 국회 담 넘고 이랬어요. 예. 여기 특정 세력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도 특정 세력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민주노총이 국회 담 넘어가지고 진입할 때 황교안 대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죠. 엄격하게 법치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건 뭐 일종의 정치적인 전부 레토릭이 그에 불과하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네, 그러니까 제가 아닙니까?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런 형평성의 원칙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미 49도 51, 51대 49로 갈라져 있어요. 이쪽 진영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법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그 행동을 역할을 바꾸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지 마라 그러고 이쪽에서 맞다 그러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 보수 세력에 진입해서 여기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전부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닭장차로 끌 것 같다. 이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탄압받는 보수 진영이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런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경찰 쪽에서는. 이게 민주노총 때도 뭐 무력하게 당했는데 그때는 네. 가만히 그 민주노총 관계자가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죠. 조사받고 있죠. 지금 경찰도 지금 조사받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또는 검찰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 사건이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낳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행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안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논리긴 하나 그런 정치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체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뭔가 합의를 계속 붙이고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이 취임할 때도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세 번째 협치라고 그랬습니다. 네.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여당 출신이긴 하나 어쩌면 한국당을 너무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상정시키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세력에 대한 아주 불법적인 부분 국회에서 우리는 본질은 나쁘다고 우리 이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가운데서 야당에게 상당한 빈미를 줬지 않느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문희상 의장이 이걸 합의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가 네.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엉켜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만 가지고 뭘 법치를 하기 어렵다. 좀 그래서 앞서 공명지조, 공명세를 했던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한쪽만 문제 있는 게 아닌 거죠. 양쪽이 다 얽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참 그 앞서 경찰도 민주노총도 담을 허물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문을 열어서 들어왔는데 왜 우리만 잡아? 이렇게 말할 수도 사실 있는 대목이죠. 그럼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듣는 모든 국민들은 이제 국회로 들어가십시오. 국회 들어가서 그냥 국회에서 뭐 해도 경찰 못 잡아갑니다. 이제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도덕적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 탓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 사태를 초래했던 황교안 대표. 지난번 민주노총은 뭐 야당에서 한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한 건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막판까지 패스트에 법안을 놓고 이렇게 자고우면하고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이러고 할까 저럴까 할까 뭐 캡을 씌울까 몇 프로 씌울까 이런 고민한 집권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은 거의 빵점 수준이다라는 말씀. 그것이 결국은 국회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두 사람을 짚었습니다.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민주노총 더 엄중하게 수사하십시오. 더 엄중하게. 그들은 담장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겁니다. 똑같은 폭력이라 하더라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대한민국이 아무리 양극단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까지 죽어버리면은 나라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법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영등포 경찰서가 엄정사고 처리하겠다. 한번 챙겨봅시다. 대한민국 경찰들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검찰이 그 모양인데 무슨 경찰.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는 거 그렇다고 지켜보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 밝혔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자, 연동형 비례제가 조금 어려운 뭐 주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괴물이 없어요, 괴물이. 연동형 비례제 누가 괴물로 만드나? 이런 주제가 두 번째. 처음에는 난장법 국회 누구 책임이냐 할 때 1번은 황교안, 2번은 저는 이인영. 황교안은 직접 책임,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연동형 비례제 누가 괴물로 만드나. 연동형 비례제는 이제 정당 정치, 민주 정치는 의회 정치고 의회는 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인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논리 문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정당의 지지를 받는 그 정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안 됐던 거죠. 이념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꽂으면 당선됩니다. 지역구. 그래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라고 중앙선관위도 제의를 했는데 지역구를 줄이면 현역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10번을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될 뻔했어요. 그것도 국회 의석수를 225 지역구를 비례를 75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올라탔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일본은 전진한 겁니다. 225대 75. 그래서 300석이 되는 거죠. 원래는 비례대표가 100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간의 경쟁을 가야 되는 것이죠. 전라도 어디에 그냥 민주당 공천만 하면 당선이고, 저 대구 어디에 공천만 하면 당선되고, 저 강남에는 뭐 누가 당선되고, 광천에 어딥니까? 그 금천에 가면 누가 당선되고, 이런 어떤 그 선거구가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려서 75석으로 했는데 지금은 75석이 아니고요. 막판에 오니까 이제 그것도 50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석으로. 연동혈도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 의석을 넣는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은 300석에 10%, 30석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연동률 100%가 아니라 50%만 하게 됐어요. 그럼 너무 25석밖에 안 돼요. 25석. 10% 얻으면 아니죠. 300석에 30석에 절반이니까 15석입니다. 15석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그마저도 50석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많이 나온다고 보겠죠. 그죠? 그러면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한 석도 못 얻어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예, 뭐 왜? 이미 지역구에서 엄청난 과대 득표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구에서 거의 100석 이상 될 겁니다. 100석 이상. 양보도 됩니다. 이를 통해 아주 다른 정당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조였는데 가만히 막판에 이제 내일 모레 투표를 하고 본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배가 아팠는지 주변에서 야, 우리 거 저기 유명한 사람이 저기 비례대표로 올라가는데 우리 한 명도 안 되면 안 되지 해. 바꿔. 야, 어떡하지? 50석을 연동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20석만 그래도 우리 원래대로 하고 30석만 연동형으로 가고 나머지 20석은 기수대로 가서 해봐. 병리평으로 가자. 하자. 캡을 씌워봐. 캡이라 뭐 모자를 씌워버려. 간호사들이 쓰는 캡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능해?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그렇게 캡을 씌우고 30석. 또 여기다가 득표율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중 등록을 해서 뭐 득표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구도 등록도 하고 비례도 등록해야 양쪽에 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러면 지역구에서 2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구도 2명이 그죠? 저는 그게 스뜻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지역구에서도 한 지역구에 2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당의 중진들, 당 대표형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그럽니다. 지금은 연동형 오죽했으면은 연동형 비례제가요. 전문가인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걸 국민 보고 지금 선택하는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자, 그런데 그래서 자,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차근차근.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집권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현행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연동률 50%를 그대로 적용해버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제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비례제는 통상 정치 신인 등장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의 정치 진출 기회를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봉쇄돼 버리면은 우리 민주당은 비례제를 통한 가치 실현의 기회를 잃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의석수가 아까운 거죠. 처음부터 뭐 하려고 했습니까? 하지 말지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또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정당의 민주당의 이해 충돌만 보지 마시고요. 가치의 문제가 결부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자의 가치와 결부. 그럼 지역구는 지역구 가치를 민주당이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치의 문제가 결부된 것이다. 이걸 단순한 민주당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최저 이익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한 과한 편이다. 민주당 이해관계. 당연히 민주당 이해관계를 보는 거죠. 또 하나. 협상하는 한에서는 이게 최단이다. 더 양보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이 교수님. 네. 본회의 표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대로 안 하면 우리 협상 안 할 거야. 자유한국당과 협상할 수도 있어. 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치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제1당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11개월을 성숙시킨 연동형 비례제를 표결을 앞두고 이렇게 쏟아서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지난주에 얘기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네.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과연 정의당이 총선 끝난 후에 목표 의석이 확보한 뒤에도 민주당과 협조 체제를 계속 가속하겠느냐 이 부분은 숙제도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죠. 이걸 그냥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가자. 지금 답답하고 정말 짜증나니까 원하는 대로 가자 아닙니까? 원하는 225도 75 아닙니까? 네. 심상정 아니죠. 네. 심상정 아닌데 진짜 심상정 안을 심상정에 반대하는 그런 희귀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왜 여기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실제로 그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게 있는 거죠.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압력도 되지만은 너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라스트 카드 던지니까 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선거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공수처법을 받아들이기로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정치적 이해관계가. 그런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너무 멀리 갔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거둬들인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에 흐르는 이익 집단밖에 안 돼요, 정의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여기 공수처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게 강하게 톤을 걸고 나왔단 말이죠.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서 반대할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에 보면은 좀 얄팍한 계산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별 수 없지 않냐. 원하는 대로 가자. 네. 너가 어떻게 할 건데. 공수처법 너 반대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믿는 돕게 발등 찍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이 발끈하는 거고.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결국 이거 뭐 우리한테 등뒤에 칼을 꽂겠다는 거냐? 이거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정당 역사상 60, 70년 동안 계속 극단의 정치, 양당 정치 체제였습니다. 네, 네. 이게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총선 앞둔 상황에서 의석수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적과의 동침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당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약간. 아니 상상력 발휘하면 그렇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네. 자유한국당은 원한 대로 그러니까 지역구 225 비례 75 표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표결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협상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가시고 만약에 부결되면은 정의당 탓하면 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탓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아닌 방식으로 협상을 이제 해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포플러스 원 협의체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손학규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손학규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받기 위해서 단식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이분 정치학자입니다. 당에 힘이 없어서 그렇지 훨씬 더 정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학규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의석 한두 석 더 얻어보겠다고 민주당에서 준연동형이다. 준연동형이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비례대표와 절반만 연동형을 적용하기 때문에 캡을 씌우겠다고 한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냐. 집권 여당이 어떻게 당장 눈앞에 표하면 이렇게 매달리느냐. 민주당 지도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민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했던 얘기죠 사실은. 수없이 했던 얘기죠.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우리만 손해볼 수 없는데요. 민주당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당이 이런 정당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지지하셨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대 어마어마한 과잉 대표가 되는 민주당이 막판에 비례대표 몇 개 더 겪겠다고 포플에서 온 협의체 논의 내용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자유한국당하고 원한 표결을 놓고 지금 물론 저는 그것이 원한 표결을 하자는 것이 압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전략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의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그런 전략을 한다는 얘기는 당장 포플에서 온 협의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 뜬 겁니까? 그걸 어디에 쓰면 원내대표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결국 또 양보합니다. 정의당을 보면은 저도 참 안쓰럽습니다. 많이 좀 짠합니다. 정의당. 저는 내년에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캡을 씌워다니니까 또 정의당이 또 한 번 물러납니다. 거의 우는 목소리로. 아니, 뭐, 예. 이번에만 그렇게 하고요. 다음 총선에서는 캡 그런 거 씌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의당이. 이게 지금 한미 간의 군사 분담 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대한민국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코미디죠, 코미디. 왜냐 그러면은 정의당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당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과 공주체제 국권에 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민주당 이중대란 비판 데스노트까지 이야기했죠. 이중대가 아니고 이중대 맞죠. 예. 네. 아니 그게 조국 찬성.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노동계에 대한 부분들은 정의당의 의견이 거의 다예요. 그 정부가 다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들을 협조받아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분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분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 관계자한테 통화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석에서. 여러 가지 타깃을 묻길래 한마디 했죠. 대한민국 가장 대한민국스러워야 대한민국이고 정의당은 가장 정의로워야 대한민국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나달과 어떤 씨알이 나올지 몰라도 정의당 길을 가는 게 제일 좋다. 지금 정의당이 왜 10% 넘어갔겠느냐. 민주당과 같이 공조해서 그러냐. 아니다. 정의당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일관된 어떤 그런 전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의 독특한 가치. 그 독특한 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 사이도 그렇고. 조국 때문에 있다는 많이 헤어졌죠. 많이. 그렇게 가장 결론적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이상한 스탠스를 취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업자득인 거예요. 결국 그런 어떤 정체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공학적 이익에 말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학적 이익이죠. 네.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옛날 정의당 같으면 정의롭다. 그래도 저런 정당 있어야지 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는 없고 이익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게 자업자득이죠. 예, 지금 뭐 이상희 교수가 아주 정의당을 따끔하게 비판하고 그러는데 뭐 조국 사태 때 심상정 대표의 실책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준연동형이든 뭐 일반 지금 연동형이든 좀 전략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다른 정당 바른미래당 지금 두 쪽이니까 유승민쪽은 빼고 바른정당하고 대한신당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들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찍 결론을 내리고 하고 저희들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논의를 할 때부터 민주당이 막판에 배신할 수가 있다. 왜?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잖아요. 이 준연동이 싫어합니다. 기득권 정당 막판에 배신할 수 있다. 그것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한 2번, 3번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기자들 앞에서도 그런 반대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손이 나는 짓을 왜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이제 왔다고 얘기하면 이제 와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논의를 번복을 시키고 또 이렇게 가버리면은 도대체 정의당은 그동안에 뭘 하셨는지. 저는 이 부분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뭐 다시 캡 씌우는 거 받겠다. 이거 국민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염증 느낍니다. 지금 이래서 결국 보니까 국민 민생은 꼰대 간 데 없고 너가 배지 몇 개 받느냐 이거 아니냐. 이 본질 자체가 이미 오염돼 버렸는데. 뭐 민생은 없는 건 아니고 민생은 있고 이제 선거제도를 지금 급하니까 이 논의를 하는 건데 아무튼 국민들은 이 문제 가지고 일찍 결론을 내려서 포플러스 원체제에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가부만 통과시키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물론 그 빌미를 준 거는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빌미를 준 거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깨끗했습니다. 우리는 반대야. 반대. 반대를 연초부터 했죠. 반대했고 네. 그럼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정의당에서 앞장섰다고 얘기하면은 앞장서서 합의안을 이미 만들어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게 깨지면은 다 깨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 뒤에 돌아설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입니다. 내년 총선 끝나고요. 이 정당 기득권 정당입니다. 여러분. 야당이 아니고 집권당이에요. 집권당 기득권 정당입니다. 너무 믿지 마시라. 그래서 말 그대로 다당 체제와 연동형 비례제가 정책되는 데는 총대를 매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리고 석패율제
그 심 대표님 그건 너무 국민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독일에서 석패율제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정서가 안 맞습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좀 잘 보시죠, 이 교수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 중진들을 구제하기 위한 석패율제 그거 안 됩니다. 또 당 일각에서도 심상정 대표가 영구 당선 보장용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돼요. 딱 그 말 듣자마자 심상정 대표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석패율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될 텐데. 그래야죠. 그래야죠. 무슨 말을 했느냐면 SNS에 일각에서는 이 심상정 대표입니다. 일각에서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고 하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입니다.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봐 걱정하시면은 중진들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법에 그걸 어떻게 명문화합니까? 아니 신 대표님 법 처음 만드십니까? 그러면 선거법에 중진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60세 이상, 구체적으로 3선 이상, 국회 이거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번 기회에는 석패율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깨끗한 거죠. 얼마나 석패율제에 띠에 매달렸는지 이를 통해서 표결을 해봤겠죠. 호남하고 수도권은 몇 군데서는 아이고, 참 중진들의 몇 명 당선되기가 되는 건 나왔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깔끔했던 심상정 대표의 얘기가 조금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의혹이 있으면은 정의당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석패율제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이제는 석패율제가 아니라 이중등급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니 무슨 법이 어느 개 모임의 회칙도 아니고 석패율제는 지역구에다 다 통로할 수 있지만은 이중등급제는 몇 명만 하기로 한다니까 그게 그겁니다. 아이고 눈 감고 아웅 하면은요 진짜 정의당요 기득권 정당 되고 이익 정당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야 포플러스 협의체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결론이 없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제 폭력 사태 반드시 내년 총선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계속 앞으로도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동형 비례제 괴물로 만든다고 얘기하면 아예 판을 끄어 차버리십시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꼼수에다가 앞서 소학교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준연동제, 준전연동제, 뭐 캡 씌우고 석패율 받고 안 되니까 이중동제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우리 국민들 그런 기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애버리십시오. 깔끔하게 갑시다.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저희도 계산했으면은 표에서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안 합니다. 일부 전이제 안 되면은 엉망진창되는 모습은 우리는 더 반대합니다. 원래대로 가십시오. 앞으로 논의 더 추적을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